오늘 강의를 이란과 이스라엘 서로 왜 싸우나를 담당하게 된 서강대 유럽연합연구소의 박현노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성당이나 교회에. 예. 성경책은 좀 읽으시죠. 그 성경책의 개신교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번역이 많이 돼 있고요. 요즘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키루스라고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대로 한다면 쿠루슈입니다. 쿠루슈.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어로 된 발음인데요. 이제 쐐기 문자로 읽으면 쿠루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스 애들이 들어서 뭔가 좀 외국인이니까 잘 안 들렸겠죠. 그러니까 퀴로스라고 썼습니다. 퀴로스라고 썼고,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고레스라고 썼고요. 고레스. 그리고 이게 영어 라틴어에서 오면은 퀴루스가 되고요. 영어 애들은 이 CY인데 그걸 갖다가 지네 멋대로 뭐 사이러스라고 읽기도 하고 뭐 사이루스라고 읽기도 하고, 그게 이제 바로 여기 가상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가상이에요. 예.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요, 원래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는데 보통은 당시의 관습은 패배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강제로 다른 데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남유다는 그로부터 한 2세기 뒤에,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경에 바빌로니아 제국한테 완전히 망합니다. 바빌로니아한테 망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또 계기이기도 했어요. 그냥 좋게 망한 게 아니라 끝까지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얘네들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바빌론 제국의 수도인 바빌론으로 끌고 가요. 바빌론을 끌고 가가지고 뭐 패배한 애들 끌고 가서 뭐 좋은 일 시키겠습니까? 허드렛 일 시키고 노예처럼 부리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슬픔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고 그 유명한 시편의 그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땅에서 우리 주님의 어떻게 찬미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그 노래를 불렀고, 여기 연식이 있으시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거기에 시편에다가 그 시편 가사에 신나는 음악을 붙여서 보니엠이 부른 게 Rivers of Babylon입니다. 네. 이제 이 노래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게 세계적인 히트곡이에요. 저희가 80년대 이게 엄청난 히트곡이지 않습니까? 이게 노래가, 그게 사실 시편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가사에다가 흑인 그룹의 그 보니엠이라는 그룹의 만들어진 그룹에다가 멋진 음악을 붙여가지고 세계적 히트가 돼서 이 시편이 더 널리 알려졌는데, 거기는 끌려간 히브리 노예들의 슬픔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끌려가가지고 사는데 뭐 잘 살았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엉망으로 살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들을 해방시켜주길 기다렸을 테고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여기입니다. 키루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고요.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를 무찌릅니다. 바빌로니아를 무찌르고, 그러면 이제 히브리 노예들은 페르시아께 되겠죠. 그러면 보통이라면 뭐 히브리 노예들을 계속적으로 페르시아에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 굉장히 뛰어난 왕입니다. 그리고 애민 사상이 뛰어난 사람이고, 제국을 하면서 이들한테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39년에 바빌론 유배를 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해방을 시켜요. 해방을 시키고, 그다음에 538년에 자, 니들 고향에 가고 싶냐? 가고 싶다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 너희들 보내줄게. 그리고 얘네들이 가는 곳을 예후드 지방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예후드. 페르시아어로요. 그게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상 최초로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한 게 바로 이때입니다. 기원전 538년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한 지방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뭐를 하냐면 니들 성전이 부서졌지? 왜냐면 586년에 바빌로니아한테 명하면서 성전을 다 부셔버렸거든요. 너네 다시 짓고 싶지? 지어. 도와줄게. 그래서 성전도 짓게 됩니다. 그 성전. 예.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내 제국에 사는 애들한테는 자유를 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실린더를 이렇게 그 당시에 쐐기 문자로 막 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약간 과장돼서 말하면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권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 왕이 아니었으면 유다 지방으로 가지도 못했을 테고 성전도 짓지 못했을겠죠. 이 고레스 대왕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현재 이란의 조상이죠. 이란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뛰어났으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높게 평가했으면, 원래 히브리 성서에서 이방인은 죄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유대인들한테는 죄인의 개념이 직업적 죄인이 있고 윤리적 죄인이 있고, 그러니까 윤리적 죄인이라는 것은 창녀, 그렇죠? 여기는 이제 윤리적 죄인이고요. 직업적 죄인은 여기서 의사 선생님 계시면 안 되는데, 의사, 돈 안 주면 안 치료해 주니까, 치료 안 해주니까 의사가 죄인이고요. 그 다음에 세리, 세무 직원들이 죄인이에요. 직업적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방인들을 접촉하니까 이방인도 죄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방인 중에서 유일하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고레스고요. 심지어는 고레스한테 붙은 이름이 이사야서 45장 1절에 너 고레스야, 너는 모르겠지만 네가 메시아다라고 그럽니다. 고레스가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던 메시아. 예, 메시아. 처음으로 쓰입니다. 이방인한테는 처음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45장이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2017년에 다시 이 문구가 등장합니다. 2017년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됩니다. 미국 대통령 45대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이 이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길 기원하면서 이사야서 45장 트럼프 45대 대통령 해방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2의 키루스다. 예,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쫙 되거든요. 예.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왜 싸우느냐? 조금 웃기게 말하면 이 키루스 대왕이 지금 이렇게 보면 뭔 생각할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것들 봐라. 내가 누구들 조상을 해방시켜 줬는데 누구들이 내 후손들을 괴롭혀? 이런 마음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게 키루스 대왕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만약에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내가 기원전 538년에 해방시켜 줬던 애들이 걔네들이 지금 내 후손들을 저렇게 막 비행기로 가서 때려? 그런 생각,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고레스 대왕이 우리 유대인들을 압제받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준 것처럼 지금 이란의 선량한 주민들이 이란의 악한 정권에 지금 압제를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해방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 또 말이 되죠. 그렇게 하면 또 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얽혀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고레스부터 시작하고요. 여기는 이제 바빌론 유배를 떠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린 상상화입니다. 여긴 다 상상하고 저 끝에 것만 진짜예요. 보니엠만. 그러면 악마와 사탄, 서로가 부르는 이름인데 사실 악마나 사탄이나 같은 말이에요. 악마나 사탄이나.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이 보이고요. 사탄같이 이렇게 막 끈질기게 듣고 있고, 여기 지금 미국이
그 극단주의자들을 딱 껴안고 있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극단주의자들과. 그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책 제목이 The Great Satan, 그러니까 The versus the Mad Mullahs. 그러니까 거대한 사탄과 미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레이 사탄은 이란이 미국을 부르는 일입니다. 예. 샤탄의 보조르그, 페르시아어는 샤탄의 보조르그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거대한 사탄이에요. 예. 그리고 미친 물라라는 것은 뭐냐면, 물라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이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레이 사탄은 미국을 가리키는 거, 미국 대 이란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호메이니가 1979년에 미국을 거대한 사탄이라고 불렀고요.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과 소련을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 두 사탄이라고 불러요. 오만한 강대국이라.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말이 미국한테만 쓴 게 아니고 소련한테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이슬람 혁명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이슬람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제3의 길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메이니는 우리 이란의 혁명은 동도 서도 아니다. 동쪽도 서쪽도 아니다. 동쪽은 소련이죠. 서쪽은 미국이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두 거대한 동쪽과 서쪽의 이 거대한 국가들은 아주 오만한 놈들이고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큰 사탄 옆에서 깔짝깔짝 대는 이 작은 사탄이고, 그런데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있잖아요. 그 아들 부시는 2002년 이란을 시리아, 북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불렀어요. 악. 그러니까 서로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악각거려요, 둘 다. 예, 악각거리고. 이게 양쪽이 서로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가 악악거리면서 보게 된 것은 1979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에 진짜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79년 2월 달에 이란 혁명이 일어납니다. 2월 달에 이란 혁명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79년 11.6 때 우리도 11.6 사건이 있었죠. 예.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1979년 12월 24일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예. 그러니까 79년에 엄청난 일이 많이 생겨요. 또 79년 11월 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주 그 열렬한 극단주의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종교의 중심지인 카바를 점령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얘네들을 못 쫓아내니까 프랑스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79년이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해거든요. 혼란스러운 해인데, 예,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바로 79년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79년 이전에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은 너무나 좋았어요. 예, 아삼육, 궁합 최고. 예,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79년 이전에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으니까 79년 이후에는 더 이상 나쁠 수도 없다로 간 겁니다. 예, 더 이상 나쁠 수가. 그러니까 79년이 터닝 포인트예요. 79년 전에는 이란, 이스라엘, 미국은 그냥 세트였습니다. 세트. 그래서 이란, 미국, 이스라엘은 우호 관계였습니다. 먼저 이란과 미국 관계를 보면요, 원래 미국은 이란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란이 제일 사이가 나쁜 나라는 영국입니다. 아무튼 세계의 모든 문제에 영국이 있거든요. 영국과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영국은 1908년에 이란에서 최초의 석유를 발굴해요. 이거 발굴한 것도 참 재밌는데, 그러니까 영국의 그 사업가가 있거든요.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업가가 돈을 좀 벌었어요. 그 호주에서 금광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런던에다 사무실도 좋고 꽤 괜찮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1900년에 파리에서 박람회가 열리거든요. 만국 박람회, 엑스포. 우리 깨끗하게 떨어진 엑스포. 예. 부산 엑스포 졌잖아요. 부산 엑스포. 그래서 1900년 열립니다. 지금의 엑스포, 옛날 엑스포는 확연히 차이나요. 옛날 엑스포는 정말 그야말로 그 뭔가, 요즘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행사하는 거고, 엑스포 가봤자 뭐 그렇게 특별히 없어요. 솔직한 말로. 저도 뭐 엑스포 가봤지만 별거 없습니다. 사람만 끌어들이는 건데, 그전에는 이게 새로운 기술 같은 거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말 그대로 진짜 아이디어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는데, 1900년 파리 엑스포를 할 때
프랑스 학자들이 이렇게 지질학자들이 이 중동 지역을 다 조사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와, 이거 석유가 꽤 있네. 석유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쏠깃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영국 학자한테 투자를 하면 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란 왕은 석유가 나면은 왕실을 두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게 그 돈으로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유럽 여행. 그러니까 한심한 왕이죠. 예, 한심한 왕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60년 동안 네 멋대로 다 해봐. 멋대로 이란 땅에 석유 네가 다 한번 해봐. 석유를 다 하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소련, 그때 러시아가 있으니까 러시아 신경 쓰이니까 이제 아래쪽에서만, 영국과 러시아는 관계가 좀 그렇게 뭐 안 좋았거든요. 경쟁 관계고. 그래서 이제 석유를 수출을 하는데 1901년에 이제 계약을 하고 수출을 합니다. 안 나와요, 석유가. 2년, 3년, 4년 미치겠어. 안 나와. 예. 5년 정도 되니까 들인 돈은 많고, 그렇다고 더 물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팔아버려야겠다. 예, 이 석유 개발권을 팔아버려야겠다 하고 팔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영국의 애국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팔지 마라. 너 이거 만약에 다른 나라한테 가가지고,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프랑스죠. 가면 걔네들 석유 나오면 나중에 사올 수도 없어. 이 석유 우리 필요하니까 너 돈 많이 잃었지. 가만 기다려봐. 내가 너 벌충해줄게. 그러면서 당시에 버마 석유 회사가 영국 석유 회사거든요. 걔네들 야, 니네 여기 좀 사. 그래가지고 비탄감해주고, 그 대신 얘를 계속적으로 사업 그 대표로 둬요. 그래서 이제 돈을 다시 투입해가지고 5년, 6년, 7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쳐버리겠어요. 이걸 어떻게 접어버릴까? 그러다 이제 8년이 돼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석유 시추하고 있는 기술자한테, 야, 어디까지만 더 파고 더 이상 파지 마. 안 나오면 그냥 철수야.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고주면서 계속 팠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해고장을 보냅니다. 해고. 너는 해고야. 근데 지금이야 뭐 이메일로 해고하면 그냥 그 다음날 바로 받아가지고 못 나가잖아요. 요즘은 해고장에. 근데 당시에는 전보로 보내니까 거기 현장에서 받으려면 다시 우체국까지 가야 되고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미 해고장은 와 있습니다. 예, 와 있는데 그때 석유가 터져요. 1908년에. 예. 그래서 이란에서 중동 최초의 석유가 터져요. 근데 그 석유가 영국을 먹여 살린 석유고, 영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승리하게 만든 석유예요. 그래서 영국은 이 석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1914년 전쟁 나기 직전에 아무래도 독일 놈들이 이상하니까 배를 전부 다 석탄으로 가던 배를 석유로 가는 걸로 바꾸고, 그다음 석유로 가는 배가 있으면 연료가 필요하니까 연료는 영국 정부가 거기 지분을 51%를 사버립니다. 그래서 영국 이 대주주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영국 정부의 회사로 만들고, 그게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퍼니거든요. 그리고 20년 동안 여기서 석유를 영국 해군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맺었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이란은 석유로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란도 이제 본전 생각나죠. 처음에야 뭣도 모르고 60년 주고 뭐 조건도 좋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전 생각 안 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팔레비 왕조가 들어서는데, 팔레비 왕조의 아버지, 제일 첫 번째 왕이 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왕, 그 다음에 아들 왕이거든요. 아들 왕이 끝난 거니까 79년에. 1925년에 이 왕정이 시작되는데, 시작될 때부터 돈이 필요하고, 근데 영국은 석유를 별로 이 자식들이 얼마나 팔고 우리한테 얼마나 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자 이번 건 올해는 이겁니다 하고 주기만 하지, 이게 니네들이 얼마를 해가지고요, 이게 몇 퍼센트고 이 계산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맨날 열받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다가, 그러다가 1951년이 되니까 당시에 이란에서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최초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이란에서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아요. 근데 총리는 왕이 뽑았어요. 그런데 그때 총리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뽑은 겁니다. 예. 왕을 이겨가가지고 총리를 국회의원들이 선출해가지고 뽑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으니까 일종의 간접적인 직선이죠.
예, 그때 총리가 된 사람이 모사데그라는 총리입니다. 이 모사데그가요, 이게 장난이 아니게 민족주의자예요. 엄청난 민족주의자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그리고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인기가 너무너무 좋고 왕이 게임이 안 돼요. 왕이 이 총리를 무서워할 정도로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따르니까요. 그래서 이 총리가 제일 먼저 이제 문제 낸 게 영국 회사한테 야 석유 다른 지역은 전부 다 5대5로 바꾸고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들은 이미 5대5로 다 바꿨어요. 미국 회사들이나 뭐 쿠웨이트, 그러니까 석유는 1908년에 이란이 제일 먼저 나고, 그 다음에 1927년에 이라크의 키르쿠크에서 나고요. 그 다음에 1932년에 바레인에서 나고, 그 다음에 1938년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요. 이렇게 나면서 처음에는 외국 석유 회사들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비율을 5대5로 다 바꿨어요. 근데 이란만 못 바꾸고 있었습니다. 50년이 될 때. 51년에.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하는 거지. 야, 5대5로 바꾸자. 5대5로 바꾸자. 니네 도대체 우리한테 얼마를 주냐?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그거 아시려고? 굳이 아시려고 그거를 5대5로 바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5대5로 바꾸냐고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총리가 참다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 국유화를 해버리겠다. 석유 국유화를 해버립니다. 예, 국유화. 석유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은 어떻게 되냐면 졸지에 뺏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란에 뺏어도 석유 생산할 능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기술사 영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영국이 밖에 나가가지고 밖에다가 딱 이게 그 석유 수출하는 데다 앞에다가 군함 딱 해놓고 이란 석유 못 나오게 막고, 그 다음에 요 석유 사는 새끼들은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랬어요. 일본이 지금도 이란이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일본이 사줬습니다. 일본의 스미모토 상사인가요? 거기가 몰래 샀어요, 석유를. 그래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더는 못 샀는데 영국이 일본 정부한테 막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일본은 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개인 기업이 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근데 아무튼 사가지고 지금도 이란은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석유를 못 나가게 하니까 사실은 이란도 석유를 못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도 석유를 지금 뺏겼으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3년에 뺏기니까 뺏긴 다음에 영국이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인 트루만한테 갑니다. 트루만 아니요 아이젠하워죠. 아이젠하워였던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헷갈리네. 트루만이었던가요? 가가지고 하소연을 하죠. 이 새끼들이 우리 석유 뺏어갔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우리 다시 돌려받게 좀 미국이 좀 힘 좀 써주라. 그랬더니 그때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도 멕시코하고 그랬거든. 우리도 멕시코하고 똑같은 일 당했어. 그런데 우리가 다 보상받고 나왔어. 어쩜, 그러니까 니네들 그냥 보상받고 나와. CR이 안 먹혀 들어가요. CR이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이게 뭐냐? 말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있다가 방법을 다시 생각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이 미국 애들한테 우리 석유를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 작전을 바꾸자. 그러다가 53년에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였습니다. 맞아요, 아이젠하워가. 근데 아이젠하워 정부에 두 명의 덜레스 형제가 있습니다. 덜레스 형제인데 한 명은 CIA 국장이고 한 명은 국무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영국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국과 굉장히 친해요. 그때 영국이 미국한테 갑니다. 작전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야, 모사드고 저 새끼 빨갱이야. 모사드고 저거 빨갱이야. 그래서 모사드는 빨갱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빨갱이라고 덮어씌울 수 있었냐면 모사데그를 이란의 공산당이 지지를 했어요. 소수지만.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같이. 예. 그래서 그 지지를 받은 거지 모사데그 자체는 사회주의 사상가가 아닙니다. 그냥 민족주의자예요. 근데 이란은 영국은 모사데그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거짓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꼬셔요. 꼬시면서 야, 너 저 새끼 빨갱이고 저거 가만히 두면 너 53년이면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잖아요. 너 전쟁 한 번 더 할래? 너 한반도에서 지금 소련 때문에 우리 지금 고생하는데 너
이란에서도 한판 할래? 이란에서 저 새끼들 소련 붙으면 이거 또 전쟁이야. 그러니까 미국 또 정신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 그건 또 그렇네. 예. 그래서 이제 홀라당 넘어가요. 넘어가가지고 미국 CIA에서 야 그러면 누가 가서 작업을 할까? 그래가지고 루즈벨트 주니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대통령 루즈벨트와 인척 관계에 있는 커미트 루즈벨트 주니어라고 이제 조카뻘이죠. 거기가 너 이란 CIA 임명을 합니다. 너 가서 공작을 좀 해라. 공작을 이제 합니다. 커미트 루즈벨트 주니어가 이란에 가가지고 공작을 시작해요. 공작을 할 때 지금도 많이 그럽니다. 지금도 언론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공작을 할 때.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언론을 일단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돈을 뿌려요. 미국 CIA에 돈 많으니까. 곳곳에 돈을 뿌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사데그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기사를 써요. 기사를 가짜를 씁니다. 예를 들면 모사데그는 빨갱이다. 모사데그는 이상한 놈이다. 그럼 막 이상한 글 막 써요. 그래서 써가지고 외신에 먼저 내요. 외신에 내고 그러면 다시 번역해가지고 이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쓴 겁니다. 얘가. 그래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작전을 한 다음에 무너뜨릴 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국왕이 해임을 하면 돼요. 모사데그를. 그러니까 국왕한테 가가지고 해임장 좀 주세요. 해임장. 그런데 국왕은 무서워서 해임장을 못합니다. 해임을 못해요. 해임했다면 그 파장이 너무 크게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해요. 계속 안 하고 하니까 국왕의 여동생도 동원하고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해임장을 받습니다. 해임장을 받고 왕은 해임장을 쓰고 도망가 버립니다. 비행기를 몰 줄 아니까 이라크로 도망가요. 이라크로 도망간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라크에서 로마로 갑니다. 그 로마로 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로마 기자들한테 나 직업을 다른 거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가요. 그런데 이제 모사데기가 이상한 거죠. 국왕이 갑자기 사라졌고, 저녁에 이제 작전은 뭐냐면 국왕 편에 들어선 군인들 있잖아요. 사령관을 꼬셔가지고 그 사령관이 밑에 애들이 가가지고 이 국왕의 해고장을 모사데그 집에다 똑똑똑 문 두드려가지고 받으러 나오는 순간 해고장 주고 체포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사데그도 이제 그 낌새로 느낌을 친 거예요. 그래서 모사데그도 겪고 이제 커미트 루즈벨트 주니어는 이제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밤에 통금이 있을 때니까 자기는 안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아침에 6시에 첫 방송이 나올 때 혁명 방송이 나오겠죠. 모사데그가 무너졌다 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탁 들어보니까 오히려 쿠데타군을 진압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해고장을 주고 온 놈들이 먼저 다 체포가 당해요. 그래서 끝난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냥 친이 쿠데타가 끝난 거예요. 실패를 했어요. 친이 쿠데타가.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고 이제 커미트 루즈벨트의 작전이 다 허근났으니까 CIA에서는 야 들어와라. 작전이 노출됐고 끝났으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커미트 루즈벨트가 가면 근데 말을 안 들어요.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래요. 한 번 더 하겠다. 그러니까 미친 짓이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도 드러날 수 있는데 근데 왜 커미트 루즈벨트는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란이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돈이면 되더라. 곳곳에 순간순간 될 때마다 이게 너무 쉽게 되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모사데그는 이미 쿠데타가 끝났으니까 뭐 다 끝난 거로 생각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민주주의자니까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미트 루즈벨트는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돈으로 깡패를 삽니다. 근데 얘한테 돈 받는 애들은 누구한테 돈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 받는 애들 두 그룹을 사요. 한 그룹은 모사데그 지지파, 한 그룹은 반대파로 위장을 해가지고 서로 데모를 하고 서로 싸우는 걸로. 그래서 이제 뭐 반대파가 먼저 막 상점을 부시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찬성파는 거기서 눈에 왜 그러냐고 막 서로 싸우고 응샤의샤하고 막 그냥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모사데그 총리한테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시위가 많은데 이거 계엄령을 선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모사데그가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다. 내버려 둬라. 그게 민주주의다. 굉장히 나이브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뭉치더니 모아서 어디로 갑니까? 모사데그 집으로 가는 거죠. 이미 늦었어요. 모사데그는 이제 집 밖으로 도망가지만 잡혔고, 그리고 결국에는 쿠데타가 성공합니다. 2차 쿠데타가 성공을 해요. 2차 쿠데타를 성공을 한 다음에 모사데그가 실각을 해요. 모사데그 총리 친위 쿠데타. 그러니까 여기는 두 그룹이 CIA와 영국의 MI6 정보 부대가 같이 한 거거든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CIA가 생긴 일의 최초의 해외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을 제거하는 최초의 해외 공작이었고요. 그 성공을 했죠. 모사데그는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을 당했고요. 죽어서도 장례식을 못하고 자기 거실 밑에서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징한 놈들이에요. 그 팔레비 왕이 징한 놈이에요. 징한 놈. 그리고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왕이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카멘트 루즈벨트를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알라께 내가 이렇게 권자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알라와 우리 국민과 그리고 커미트 루즈벨트 주니어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순서가 바뀌었죠. 이 커미트 루즈벨트 덕분에 지가 이제 왕이 다시 된 겁니다. 이게 1953년 춘니 쿠데타고요. 이게 이란 사람들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반미의 시작이에요. 굉장히 중동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 나라를 한풀 꺾어버린 겁니다. 꺾어버렸고 이제부터는 왕의 전횡이 시작돼요. 그리고 미국은 이 왕, 팔레비에게 야, 니네 근대화 개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백색혁명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요. 백색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혁명은 혁명인데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 그래서 백색혁명입니다. 근대화 작업이에요. 대체적으로 여성들한테 투표권 주고, 그다음에 문맹 퇴치하고, 그다음에 대지주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토지 개혁해가지고 소작농한테 나눠주고. 나름 굉장히 괜찮은 작업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작업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흠결이 없습니다. 63년에 이란이 백색혁명을 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이 200불이었습니다. 우리가 1966년에 국민소득이 133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차이 없었어요. 그런데 1977년이 되면 이란의 국민소득이 2,300달러가 돼요. 그럼 무려 10배가 뛴 거죠. 우리는 그때 그렇게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간 거죠. 제대로 간 거고, 그다음에 그 석유 회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영국은 원하는 거를 얻었을까요? 예, 국유화된 석유를 뺏어오는 게 영국의 목적이잖아요. 그거 하기에 총리를 물어냈는데 영국이 야 이제 달라고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 했던 성공한 사람들이 야 지금 주면 너무 냄새가 나. 그렇잖아요. 지금 주면은 영국이 준 것처럼 냄새가 나는데 그 짓을 왜 합니까? 못해. 우리 큰일 나. 안 줍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내 목도 있지 않겠어? 내 목도 있지 않겠어? 니들이 나 아니었으면 그거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점차 미국이 하면서 영국이 빠져나가고, 예. 그래서 그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퍼니가요. 이란 애들이 이걸 국유하면서 앵글로 이라니안 오일 컴퍼니가 됐고요. 그게 다시 뺏어왔잖아요. 다시 뺏어오면서 나중에 이름 바뀐 이름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입니다. BP입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BP, 지금 BP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영국의 회사 BP가 전신이 이란에서 석유를 뽑아낸 회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점차 해가지고 이제 이란 석유는 미국이 많은 부분에서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63년에 백색혁명을 하죠. 근데 이제 백색혁명을 하니까 이란은 굉장히 발전하죠. 그러니까 이란은 여성들이,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거의 90% 이상이지만 이제 여자들 옷을 벗기기 시작하거든요. 히잡 쓰지 말라. 미니스커트도 있고. 그러니까 70년대 이란의 사진을 보면 이게 미국인지 이란인지 구별이 안 가요. 왜냐면 생긴 것도 다 미국 애들처럼 생겼으니까. 서양 애들처럼. 페르시아 애들은 서양 쪽이, 인도 유럽 쪽이거든요. 아랍 애들이 아니에요. 인도 유럽입니다. 얘네들. 언어도 그렇고. 페르시아어는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와 같은 계통의 언어예요. 예. 아랍어하고 달라요. 아랍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스코장도 만들고, 예.
팝송도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뭐 7, 80년대 한국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무슬림 국가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니까 당시에 파hlavi 국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우디는 답답하거든요. 사우디는 그냥 영감탱이들 맨날 그 막 종교 가지고 난리를 치고 여자들 집에 못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60년대에 파hlavi 국왕이 사우디 국왕한테 편지를 써요. 폐하의 국가도 왕국도 근대화를 하십시오. 예. 남녀 공학을 하시고 디스코장도 만들고 이렇게 근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우디 국왕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폐하는 지금 프랑스의 왕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국민이 99%가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야, 너 지금 정신 차려. 지금 무슬림 국가에서 여자들 옷 뺏기고 그러면 너 큰일 나 나중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석유가 많이 나니까. 예.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이란을 뭐라고 그랬냐면 합쳐서 쌍둥이 기둥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미국은 누굴 더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란을 더 좋아하죠. 이란하고 미국은 거의 삶의 방식이 같으니까. 예. 그리고 국왕에서 근대화를 가는 거고. 여성들도 굉장히 자유롭고. 이게 가장 큰 차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여기서 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근대화를 하잖아요. 근대화를 하면 여성들 복장이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호메이니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여자가 히잡을 벗어, 네. 여자가 반바지를 입어. 이거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미국에 따라서 하는 근대화라 백색혁명은 이거는 완전히 서구하고 이거는 완전히 이슬람의 가치에 반대되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성한테 투표권 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들의 60년대에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남녀 평등은 니네 서구의 개념이지 이미 우리는 평등이 돼 있는 거고 여성을 우리가 얼마나 존중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 현대에서 존중의 개념과 평등의 개념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성을 보호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보호는 절대 평등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근대화를 하면서 호메니와 같은 종교 세력들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대화를 하면서 왕이 했던 것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다양성을 눌러버려요. 예, 그러니까 왕 용비어 청가를 부르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리고 왕은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정치를 잘하고 내가 경제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산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유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73년에 전쟁이 나면서 유가가 확 뛰면서 이 유가가 급속하게 뛰면서 수입이 늘어났죠. 예.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엄청나게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은 엄청나게 나오는 많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체를 못하니까 또 이상한 데다 써요. 그래서 아까 고레스 왕 기념해가지고 이란 그 왕실 2,500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73년인가에 하는데 거기 전 세계의 지도자들 다 불러요. 비행기값 주고 뭐 호텔 다 주고 거기 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써요.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돈이죠. 우리 김정필 총리가 그때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김정필 총리가 갔어요. 2박 3일 동안. 다른 데는 왕 들어오고 대통령 들어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그 국민들은 아직 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2,000달러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소득이 200불, 300불이면 다 그지같이 못 사니까 예, 불만이 별로 없어요. 옆에 봐도 저 새끼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그러니까 불만이 없어 상대적으로. 근데 2,000달러가 되면 빈부차가 생기거든요. 저 새끼는 왜 이렇게 잘 살지? 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2,000달러가 되면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혁명 포인트라고 얘기하거든요. 혁명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2,000달러라고 얘기했는데 딱 이란이 그때 걸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그러니까 부자는 얼마나 부자냐면 당시에 콩코드 비행기가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만 거. 테헤란에서 콩코드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서 점심 먹고 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니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니까요. 이란이. 우리 지금 이란 지금 우습게 보는데 우리 옛날에 이란이 우리를 우습게 봤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습니다. 근데 빈부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혁명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 근데 그게 정상적이면 우리나라처럼 군사 독재 시대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천주교나 이렇게 종교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김영삼이나 김대중 이런 분들에 대한 의지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라는 그런 지도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오면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이 반대 세력들을 종교 지도자가 하게 되는 거고 호메이니가 그거를 다 그 대표가 돼서 예, 국민들의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지 정치 지도자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호메이니가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미국과의 관계는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70년대에 야 우리도 원자로가 좀 필요하다. 샤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굉장히 친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실험용 원자로 줄게. 그래가 70년대 실험용 원자로를 테헤란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부터 원자로를 그 핵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예. 그런데 핵 프로그램 돌린 게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74년에 인도가 핵 무기를 만들잖아요. 예. 이게 쥐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도가 핵 무기를 안 만들었으면 아마 이란도 계속 핵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인도가 핵을 만들면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소련도 놀라고 뭐 미국도 놀라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되면 이란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란도 곧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관계가 좋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과 이란은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셋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군사기술, 이스라엘은 석유. 예. 그래서 1947년에 처음에 이란은 1947년에 팔레스타인을 분할하는 안이 있었는데 거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우호적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유엔 가입을 반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조용히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다음에 50년에 조용히 뒤에서 그냥 묵인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란과 친하게 지낸 이유가 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2,000km가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최소 1,500km. 가장 가까운 데가 900km예요. 가장 가까운 데가. 근데 900km는 말 그대로 점으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수도 테헤란과 수도 텔아비브의 거리는 1,6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먼 거리예요. 서울 부산의 4배, 3배입니다. 4배. 예.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나쁘게 지낼 필요도 없는 곳이에요. 서로 원래 이웃끼리 안 좋잖아요. 예, 이웃은 좋은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먼 이웃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스라엘은 이란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은 친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주변에 전부 다 아랍 국가들의 적성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완전히 적성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얘네들이 주변부 정치를 합니다. 주변부 외교를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애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이란이고요. 이란도 아랍 사이하고 별로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은 미국과 관계에 대해서 많은 기술이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사는 거 좋은 거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이 필요한 걸 해주죠. 그러니까 CIA 같은 정보기관을 만들고 싶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이란의 CIA와 같은 정보기관 사박이라는 정보기관을 만들어줍니다. 나중에 이 사박이요, 결국에는 그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의 그 전에 중앙정보부처럼 그런 짓을 하고. 1968년에는 5대5 합작으로 트랜스 이스라엘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도가 좀 애매한데요. 이란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제가 저걸 안 껐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이란에서 석유를 실어서 팔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홍해로 들어가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유럽으로 팔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려면 홍해로 들어가서 수에즈 운하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항구 쪽으로 들어갑니다. 에일라트 항구로 들어가요. 예. 그런데 이 홍해의 이 통관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파이프라인을 놓자. 예, 그러니까 니들이 여기까지 배를 실어 오면 여기다가 에일라이트 항구에다가 파이프에다 기름을 넣으면 그냥 홍해 항구하고 쭉 저기 아슈켈론까지 빼고 거기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면 되니까 좋죠. 예, 윈윈 해가지고 이 파이프라인도 만들어요. 그러면 이란은 굳이 송간료를 많이 내면서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유럽에 갈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니까 좋죠. 서로 해서 이러한 파이프라인도 건설하고요. 이게 사이가 좋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꽃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이 핵을 만들잖아요. 핵을 만드는데 핵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핵을 못 만들게 하려고 해서 케네디를 이스라엘에 주겠다는 얘기가 좀 계속 나옵니다. 케네디가 그렇게 되게 반대했었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걱정은 이스라엘이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가지고 핵을 실을 수 있는 거 되면 이건 이제 골치 아픈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스라엘이 고도의 미사일 못 갖도록 미국이 계속 눌러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란을 꼬십니다. 야, 내가 우리 미사일 기술 가르쳐 줄게. 돈 대고 좀 하자. 예.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피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꽃 프로젝트까지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친합니까?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날이죠. 1979년 1월 11일 혁명이 나기 시작합니다. 혁명이 나가지고 소요가 막 일어나요. 소요가 일어나면서 왕이 사실은 이제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왕이 그때 암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암을 겪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비디오를 지금도 봐도요. 미국 인터뷰를 막 하면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자유에 대해서 갈망을 하는데 국왕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그걸 보면은요. 완전히 지금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왕전타파를 얘기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러면 내가 이란을 떠나 있겠다. 그래서 1월 15일 날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명한 총리에게 넘기고 그리고 나서 15일 후에 등장해요. 호메이니가 파리에 망명하고 있었는데 파리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사실은 샤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정정이 안정이 되면. 그러나 그걸로 끝난 거죠. 그러면서 호메이니가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메이니라는 사람이 백색혁명에 항의하다가 당시 이란에서 체포를 한 다음에 고민을 했어요. 이 새끼 죽여? 예. 근데 죽이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정보부장이 죽이면 더 시끄럽습니다. 그냥 내보냅시다. 그래서 이라크로 내보내요. 그래서 이라크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다가 이라크에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결국에는 있을 곳이 없어서 이 사람이 받아준 곳이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78년에요.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파리로 가는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호메이니가 그냥 이란의 세속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이란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슬람이 통치하는 사회고 그다음에 시아파는 뭐냐면요. 12번째 이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12번째 이맘이 874년에 한 5, 6살 나이에 사라져요. 근데 시아파들은 이 사라진 이맘이 지금도 죽지 않고 어딘가 살아있고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찰 때 알라가 보내서 세상에 와서 정의를 세우고 있으면 최후의 심판이 열린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12번째 이맘이 지금도 어딘가 살아있다고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호메이니는 무슨 말이냐면 12번째 이맘이 살아 돌아오실 때까지 누군가는 여기를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이란을. 그럴 때 이슬람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끌어가야 된다. 그게 이슬람 법정입니다. 이란이 그거에 바탕으로 돼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이 사람은 이거를 책으로 이미 썼어요. 예, 법학자가 통치하는 이란,
이란이라는 나라를 썼고, 그게 이제 몰래 들어와서 팔레비 정부에서 관리들이 읽어보니까 미친놈 아니냐, 뭐 중세로 돌아가자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 책이 금서가 되고 읽은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럼 읽었어야 돼, 그거를. 금서가 되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최고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이 팔레비의 압정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 이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몰랐고, 그리고 파리로 갔었을 때도 프랑스의 좌파들 지식인들, 뭐 사르트르라든지, 이 사람은 엄청나게 호메이니를 민주주의의 화신으로 막 칭송을 했어요. 제가 니들 다 반성하고 있지? 지금 지옥에서. 제가 그런 겁니다. 왜냐면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 생각은 도대체, 이걸 만약에 알면 이거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메이니한테 어떤 생각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화신이 된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저렇게 의기양양하게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몰랐고, 지금도 이란에서 사회주의자들이라든지 그냥 민주주의자든지 이 혁명에서 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라든지 뭐 사회주의를 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란의 혁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빼앗긴 혁명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구심점이었고, 호메이니가 유일한 구심점이었는데, 호메이니가 결국에 호메이니 쪽에 승리를 하면서 호메이니가 생각했던 이란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이슬람에 그래서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지도자가 상징적인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국방이나 외교에 간섭하는. 예. 그래서 이란의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지만 우리로 치면 그냥 총리에 불과한,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는. 예. 그런 형태가 됐고, 그게 79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79년에 혁명이 났었을 때 미국은 굉장히 조심했어요. 사실 미국이 원죄가 있습니다. 미국이 밀었어요. 미국이 밀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원죄 되게 많습니다. 미국은 항상 근시안적인 외교 정책을 하거든요. 미국은 팔레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냐면 나중에 유가 때문에 싸우거든요. 유가 때문에 싸웁니다. 유가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 혁명이 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서 500원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알려드리려면. 네. 이란 혁명이 난 거는 결정적으로는 결국 돈 문제거든요. 경제 문제인데, 1973년에 아랍-이스라엘 전쟁 나면서 유가가 뛰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그 유가 파동 나가지고. 다 기억나시잖아요. 다 왜 모른 척 하세요.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저기 엘리베이터도 두 층에 한 번씩 쓰고 3층까지는 안 쓰고 5층, 7층, 9층 이렇게 쓰고 그랬었잖아요. 왜 다 아시면서. 그 시기가 지나고 있었을 때니까. 근데 이란은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혁명을 하면서, 근대화를 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유가가 올라가야 돼요. 유가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애들한테 서울에 자리를 잡아주고 한 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야지 버틸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미국이 유가를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팔레비는 유가를 올려라. 야, 우리는 석유 니네들 다 원하는 대로 줬어. 그냥 올려야지 우리도 살지.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미국은 야,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올려? 그래서 막 실강이라니까 어느 정도로 사이가 나빴냐면 이란의 행정부에서 막 육두문자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키신저가 걱정합니다. 야, 이란 왕 그렇게 욕하면 안 돼. 그러다가 우리 잃어버리면 우리 큰 손실이야. 그러니까 키신저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러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번 사건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왕이 조카 손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상한 애들이 사우디를 점령하게 되면은 유전밭이 난리가 날 텐데, 그때 이란한테 그때 만약에 사우디에 무슨 일이 생겨서 유전이 어려우면 이란이 군대를 진주해라. 영국과 미국이 승인하에 이란이 진주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사우디가 알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이란은 안 그래도 사이가 좀 안 좋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우디는 기분이 나빴던 거죠. 이란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압력을 견제 못해서 그러면 석유가 올려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76년 12월 달에 카타르 도하에서 오페크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미국이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란은 내심 두 자리의 인상을 필요했는데 미국은 한 자리만 생각하고 있었고, 카타르 도하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자 유가 올려야 된다. 70년이니까 이제 유가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막 여러 나라들이 올리자 그러는데 사우디가 탁 등장하더니 올린다고? 니네 올릴 거야? 그러면 니네 올리는 만큼 나는 생산할게. 그러면 유가가 못 오르죠. 그래서 유가가 못 올라요.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이 이중 작업을 한 거예요. 이란한테 들어줄게 하면서 사우디 편에 또 들어가 사우디가 내가 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사우디가 끝나고 가면서 비행장에서 미국 기자들한테 니네 좀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될 거야 하고 쓱 갑니다. 77년 1월입니다. 77년 1월 2일입니다. 국왕이 궁정재상을 부르더니 야 큰일 났다. 국고에 돈이 하나도 없다. 77년 1월에 이란은 돈이 비었습니다. 그게 혁명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해서 팔레비 꼴보기 싫고 그래서 팔레비 반대쪽에다가도 돈을 댔죠. 그러니까 호메이니 쪽에도 돈을 받았어요. 호메이니가 받은 건 아니지만 호메이니 측근 쪽에서도 받았어요. 예, 그게 다 CIA 돈이죠. 그런데 자 이거 CIA 돈이야 이렇게 주는 건 없습니다. 예, 흘러서 가지고 누가 주는지 모르고 나중에 그 소스를 보면은 이제 그 CIA 돈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79년에 2월 달에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4월 달에 이제 정식적으로 헌법까지 통과해가지고 이란의 이슬람 혁명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주 이란 미국 대사는 본국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죠. 다른 건 다 좋은데 절대 집 나간 팔레비를 미국으로 받아주면 안 된다. 미국으로 받아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란은 계속적으로 팔레비를 송환하라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팔레비는 근데 미국으로 안 가고 지금 이집트로 갔다가 떠돌고 있었어요. 근데 팔레비는 몸이 아프니까 내심이 암 치료를 미국에서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미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미국도 카터도 그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받아줬거든요. 안 받아주려고 그랬어요. 안 받아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또 이게 결정탄데요. 여기에서 키신저가 들어서 가지고 이쪽에서 공화당 쪽에서 록펠러가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란 왕과 관계가 좋아가지고 이란 쪽에다가 차가를 많이 줬어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 돈이 불안하잖아요. 그 돈을 걷어들이고 싶은데 현재는 걷어들일 방법이 없어요. 뭔가 문제가 생겨야지만이 미국이 그 계좌를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사건이 생겨야 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비를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랬죠. 팔레비를 데리고 들어오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이란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작전이 성공합니다. 팔레비를 데리고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 허락해요. 그래서 이제 카터가 그 순하게 생긴 사람이 그냥 온갖 F욕을 하면서 근데 방법은 없죠. 여러 가지 압력을 줘가지고 소련과의 군축 회담에도 미국 공화당에서 우리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팔레비가 미국에 들어갔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열혈 청년들이 미국 대사관을 급습해가지고 미국 대사관 외교관들을 인질로 잡아서 무려 444일 동안 억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도 이걸 잊지 못하고요. 트럼프도 이걸 잊지 못합니다. 트럼프 세대가 이거를 생생히 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감정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악마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하죠. 444일 너무 심했죠. 그리고 카터가 대통령 선거에 딱 떨어진 날 풀어줘요.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는 날. 레이건이. 그리고 이 미국 대사관은 여기 보시면 이란으로 우리는 미국을 굴복시켰다. 이게 박물관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이게 온갖 반미 낙서들 이렇게 있고요. 이게 대사관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박물관으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란의 반미 감정의 시작은 모사드고 1954년. 그리고 미국의 반이란 감정의 시작은 1979년 이란 대사관, 그 미국 대사관 점거 이게 결정타는 맥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이스라엘인데요. 왜 그러면 그러면 미국과 이란이 나쁜 건 알겠는데 왜 이스라엘과 이란이 나쁘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란의 혁명의 구호는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겁니다.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거니까 억압받는 자가 누구였냐면 왕의 압정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 국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이 해방했잖아요. 1979년 혁명으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고통받는 애들이 많은 거야. 예. 오지랖이 넓으니까. 예. 이러고 보니까 팔레스타인 업제를 받고 있잖아요. 시온주의자들한테. 그 얘가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혁명 정신에 따른 거예요. 예. 호메이니의 개인적인 신념 달려 있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워낙 이 정도에서는 큰 문제니까. 그래서 이 시온주의자들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들을 해방하는 게 이란 혁명의 또 다른 목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해방시키려면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점차 노골적이 되면서 이게 이스라엘도 이란을 이제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05년에 이란의 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가 이 말을 합니다. 이맘 호메이니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 정권이,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 이스라엘 정권이 역사의 페이지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번역이 돼서 나갔냐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되는가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이 말이 페르시아가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번역이 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한도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 억압받는 자를 그 보호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으라는 호메이니의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호메이니 다음에 이란의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보니까 이스라엘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간다. 몇 년 아니면 끝난다. 그 말을 한 시점에서 그 말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할 날이 이만큼 남았다. 하루하루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은 뭐냐면 이게 8,305일이에요. 8,305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8,304일이 되고 계속 이 전광판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 대응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크리스찬들 모임에서 그래? 그러면 이란 멸망일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재작년에 이란은 2028년 10월 28일 날 망한다. 예. 그래서 서로 멸망 기도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서로 증오가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동에서는 아시다시피 중동은 석유가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얘기죠. 예. 사실은 뭐 석유가 많이 나니까 얼마나 석유가 많이 나냐면요. 2023년 기준으로 석유 확인 매장량이 그러니까 확인 매장량이라는 것은 있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냥 눈대충으로 얼마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울산 대왕암 뭐 있잖아요. 그거 왜 확인 안 한 줄 아시죠? 택도 없거든. 예. 그거 확인 매장량 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돈이 1,000억 원 드는데 들어있는 석유가 100억이면 뭐하러 합니까 그거? 예. 사실 자산 가치가 채산성이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뻥 튀기는 바람에 난리를 쳤는데 확인 매장량 돈이 많이 듭니다. 확인 매장량이 세계 전체의 55.5%고 가스는 40%예요. 근데 중동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사실은 10나라가 안 되는 나라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유 매장량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건 베네수엘라입니다. 근데 베네수엘라는 왜 생산량이 안 되느냐? 사실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미국이 너무 괴롭혀서 끊임없이 제재를 하거든요. 경제 제재를 하고 기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번에 노벨 평화상 잘못 간 겁니다. 예. 그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권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는 우파 정권도 잘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줬어요. 차라리 좀 평화적으로 일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거기다 줘야 되는데 너무나 정치적으로 줬는데 미국이 세계에서 원유 생산량이 제일 많습니다. 예. 이란 봐보세요. 이란은 원유 매장량 3위고요. 하루 원유 생산량 8위입니다. 이란이. 그리고 가스는요. 세계 가스 1위가 러시아, 이란, 카타르, 이란이 2등이고요. 가스 생산량은 이란이 3위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석유와 가스의 부국이에요. 예,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세를 이해하시려면 요거는 꼭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원래
미국은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1973년에 전쟁이 나면서 석유 금수저가 되니까 미국이 깜짝 놀라서 야, 우리 석유 판매했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석유를 팔지를 않고 75년부터는 무조건 미국에서 나는 석유는 다 비축을 했어요. 예, 비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석유라는 거는요, 공룡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공룡이서 석유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는 참 재수없지 공룡도 안 살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공룡이 죽으면 시체가 썩어요. 그건 썩은 건 석유가 안 돼요. 공룡이 바다에 살아가지고 바다에서 뒤져가지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지표면으로 들어가면 석유가 되지만 예, 공룡은 바다에서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는 어떻게 석유가 되냐면 바닷속에서 플랑크톤이나 고기가 죽으면 땅 지표면에 그 바다 해수면에 깔리잖아요. 그러면 깔린 걸로 석유 안 됩니다. 근데 지각 변동이 일어나 가지고 요게 엎어져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수만 년 동안 압축이 되면 썩지 않고 뭐 참기름 짜듯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게 석유가 되는 겁니다. 수만 년 동안 걸려 가지고. 예. 그래서 석유가 이렇게 생기다가 그게 압력이 너무 심하면은 뽀글뽀글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 바위에도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게 모여요. 모이는데 요거를 막아주는 돌이 없으면 빠져나가는데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석유가 있는 거는. 그래서 물이 있고 석유가 있고 가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배사 구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운이 좋게 우리가 파이프를 꽂으면 석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지하 0m에서 2000m 사이예요. 그런데 지하 2000m에서 4000m 사이에도 석유가 있어요. 여기는 그 지층이 뭐냐면 셰일층입니다. 셰일은요, 진흙이 굳어서 된 암석이에요. 그러니까 진흙이 굳어서 된 암석이니까 부드럽겠죠. 그 안에 석유와 가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꺼번에 모이는 게 아니고 곳곳에 떨어져 있어요. 독립심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파이프를 3000m까지 꽂아가지고 뺐는데 좀 나오다가 말면 또 옆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죠. 3000m 꽂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200년 전부터 석유업자들과 석유 학자들은 이 셰일층에 석유가 있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뽑아내지는 못했던 겁니다. 방법이. 그런데 1997년에 미국의 석유업자인 조지 미첼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를 만약에 석유 3000m에 있다 그러면 파이프를 이렇게 내린 다음에 옆으로 넣어서 예,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 90%, 강물의 10%, 화학물질 한 0.1%를 섞어가지고 강력하게 뿌려줘요. 그러면 이게 지지직 흔들리겠죠. 그러면서 이 틈에서 가스와 석유가 이렇게 밑으로 나블로스하고 모입니다. 예, 그거를 뽑아내는 게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에요. 예. 근데 미국에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어려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이 많이 들어요. 3,000m까지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이 파이프로 내려가 옆으로 빠지면 식수 끝납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이게 흔들리는 양도가 어느 정도 흔들냐면 최대 지진 4도.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근데 미국은 거기 사람 사는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이게 중국에도 많고요, 호주에도 많은데 중국과 호주는 잘 못 뽑아내요. 기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물이 많이 필요하고, 흔들리면은 이거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그 전에 2008년인가에 스촨성 대지진이 중국이 셰일 뽑으려다가 지진해가지고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98년부터 생산하는데 이게 압도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2011년에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 되고요. 2015년에는 석유 수출 금지법을 풀어버려요. 예, 석유 이제 많으니까 풀어도 된다.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018년부터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중동에서 살 수 있잖아. 그런데 그거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게 중국의 부상이에요. 중국 잡아야 되니까. 1985년에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던 해거든요. 제가 서강대학교를 다녔을 때 그 수업료가 50만 원이었고
입학 등록금이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립대가 60만 원이었고요. 서울대와 같이 국립대가 40만 원이었습니다. 예. 85년에요. 85년에 대학생들이 제일 갖고 싶어 했던 게 소니 워크맨입니다. 소니 워크맨. 그게 85년에 30만 원이었습니다. 예. 나중에 87년, 88년 되면 남대문 도깨비 시장에서 한 18만, 19만 원에 팔았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아무나 살 수 없으니까 전부 다 이제 그 삼성에서 마이마이를 만들었죠. 돼지같이 이렇게 있는 거. 예, 음질도 안 좋고. 마이마이는 혼자 들으면 괜찮은데 친구가 워크맨 있어가지고 워크맨 잠깐 듣고 싶으면 들으면 이제 그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내 마이마이는 부셔버리고 싶어요. 음질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 진짜. 예. 오토 리버스도 잘 안 되고 가끔 테이프 먹어버리고 열받죠. 예. 그럼 그만큼 일본이 압도적이었죠. 그게 85년이거든요. 그 85년 9월 달에 미국이 이 일본 새끼들 그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일본을 밟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환율 강제 조정을 합니다. 당시 1달러에 240원이었던 엔을 결국에는 2년 후에는 120원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제조업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제조업을 죽인다고 해서 미국이 일본의 제조업을 이기냐? 이미 미국은 제조업 못 이깁니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결국은 못 이기니까 금융업으로 간 거거든요. 금융업으로 간 거고, 그때 미국이 일본을 죽일 때 일본의 GDP가 미국의 33%였어요. 세계 2위가. 예. 그러면서 그때 반도체를 할 수 있는 걸 한국과 대만에게 풀어줬고, 우리가 그 효과를 봐서 지금 삼성까지 이렇게 크게 된 겁니다. 왜 이게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90년에 미국 대비 중국의 GDP는 6%입니다. 제가 90년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외국에서 중국을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황색 인종이 재앙을 불러온다. 중국 저 새끼들 저렇게 발전을 하면 저거 과거의 몽골의 징기스칸처럼 저 새끼들 저거 황화론이라고 그러죠. 황색 인종이 재앙을 불러온다. 큰일 났다라는 두려운 심정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심정은 아니야, 그런데 쟤네들 돈 많이 벌면 야, 걔네들 결국 돈맛 알고 그러면 자유맛 알게 되고, 자유맛 알면 중국 갈라져. 중국 분열론, 필분론이 있었어요. 중국은 반드시 갈라진다. 근데 지금까지 안 갈라져요. 지금까지 안 갈라져. 예. 그리고 2000년에 그러면서 미국이 실수를 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냐면 어차피 중국은 발전해요. 발전하는데 그거를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데에서 볼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중국도 원하는 게 WTO니까 WTO에 가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WTO 하면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들어온 거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중국은 날개를 다른 거죠. 2000년에 중국의 GDP는 미국의 12%입니다. 그러니까 90년에 6%, 2000년에 12%, 2010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의 42%입니다. 그럼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건가? 중국 잘했죠. 굉장히 잘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동시에 미국이 겁나 못한 겁니다. 미국은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에 이라크 전쟁했죠. 2015년, 16년에 미국의 학자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우리 미국이 전비를 얼마큼 쓰고 있는가? 환산을 해보니까요, 그냥 1달러 1,000원으로 간단하게 하면 6,600조 원을 썼습니다. 6,600조 원을 2015년까지. 2021년에 아프간 전쟁 끝난 다음에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아프간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냐? 8조 달러입니다. 요즘 환율로 1경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을 거기다 쓰면은 국가 발전하겠습니까? 미국에 뭐 제대로 된 교통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2010년에 중국이 GDP가 올라오는 걸 보고 2011년 10월 달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뭐를 하느냐? 포린 팔러시라는 책에다가 잡지책이 있거든요. 외교 잡지에다가 미국의 태평양 세기라는 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에 걸쳐 있는 나라인데 그동안 우리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과 협력하면서 번영을 이뤘다. 근데 지금 봐라. 태평양 시대가 열리지 않았니? 태평양 국가들이 우리 미국의 리더십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양으로 갈 거야.
태평양 시대 우리 미국이 동참해서 태평양에서 번영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내온 말이 Pivot to Asia. 아시아 회귀 정책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아시아 회귀 정책이 원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솔직한 말로 중국 봉쇄 정책이에요. 중국을 봉쇄하겠다라는 걸로 나온 겁니다. 예.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것도 너무 넘쳐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리밸런싱, 재균형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이 여러 군데 한 곳에서 좀 몰려 있는데 예를 들면 중동에 몰려 있는데 그걸 좀 빼가지고 다른 데 골고루 분산하겠다. 그러니까 중동이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우리 석유 있으니까. 이게 미국이 2012년부터 한 대중국 봉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거칠지만 트럼프가 시작한 게 아니라 오바마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오바마 때부터 미국이 중국 봉쇄 정책을 한 거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희생자가 됐죠. 예. 예를 들면은 2012년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해지 않습니까? 2012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했으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가 통일 대박. 기억나시죠? 통일 대박. 통일 대박의 골조가 뭐냐면 중국을 잘 거슬러 가지고 중국과 잘해 가지고 북한을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 나쁜 정책 아니죠. 그런데 미국은 이미 중국과 척을 지고 관련 시기고 우리는 중국과 가까우니까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사드가 들어오면서 개박살 난 거죠. 예. 그리고 당시에 그 전승절 기념일 때 아무도 가지 않는 미국 쪽에서는 아무도 가지 않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승절에서 멋진 기념사진을 찍었잖아요. 그게 이제 서구 미국에 보내준 신호가 너무 충격이 컸던 거예요, 사실은. 예. 너무 컸던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미국의 흐름과 안 맞았어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다 잘한 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길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엎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사드 보복을 받게 된 거고 사드가 대북용이냐 대중용이냐는데 사실은 중국은 절대 대북용이라 생각 안 합니다. 대중용이라 생각해요. 내다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있다가 대북용 그러다가 살짝 돌리면 대중용이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는데.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란과 뭔 상관이 있느냐. 미국이 중국을 잡으려면 중동을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중동에서 유일하게 남은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란 핵이에요. 이란 핵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바마는 이란 핵 문제를 정리를 하고 이제 진신접력으로 중국을 가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란과 핵협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란과 핵협정을 하면 아랍이 싫어해요. 이스라엘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아랍하고 이스라엘인데 야 우리가 핵협정을 이란하고 하려고 그러면 미쳤어? 이렇게 할 거니까 뭐 말해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아예 얘네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완전 비밀로 해가지고 이란과 협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발표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야마가 돌기 시작한 거죠. 야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랍 국가들도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지금도 아랍 국가들한테 아랍 국가 지도자들이나 사람들한테요 미국 대통령 인기 투표를 하잖아요. 단연코 꼴등은 누구냐면 오바마입니다. 오바마는 저주의 인간이에요. 진짜 싫어해요 오바마를. 예. 진짜 싫어하고 왜냐면 지 멋대로 하고 뭐 얘기도 안 하고 왜냐면 이란이 핵을 가지면 가장 주변의 국가 아랍 국가들이 자기가 제일 피해가 오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우리는 이란 핵을 절대 봐줄 수가 없는데 그거를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걸 해버리냐. 이스라엘도 야 이란 어떤 놈들은 저 새끼들 핵 가지면 저거 우리한테 쏠 놈들인데 지도에서 없앤다고 그러잖아. 지도에서 뭐 번역이 잘못됐던 말던 아무튼 저 새끼들 계속 그런 얘기 해. 다른 번역에서는 또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예, 우리한테 쏠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도 이해가 가요. 아랍 입장도 이해가 가고 그런데 이란은 미국은 이제 필요하니까 핵협정을 한 거고요. 예, 이게 석유가 얼마큼 많은지 보여주는 겁니다. 중동에. 예. 그러면서 석유가 이건 약간 좀 뒤쪽인데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잡기 위해서 원래는 석유 때문에 카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1979년 이란 혁명이 나잖아요. 이란 혁명이 나고 79년 그다음 79년 12월 24일에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이 침공하고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이 갑자기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카터가 1980년 1월 달에 페르시아만은 미국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에 미국의 이익을 건드리는 나라가 있으면 무력으로 써서 막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로부터 미국은 이 페르시아만 지역의 에너지 안보에 총책임을 지면서 미국 덕분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안정적으로 석유 수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카터 독트린이 있었는데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시설 두 곳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에 드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두 개가 날아가요. 사우디아라비아 하루에 생산하는 석유가 1000만 배럴인데 500만 배럴이 날아가요. 그러면 미국이 개입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카터 독트린이니까. 미국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건 우리 미국을 향해서 공격한 거 아니다. 사우디 공격한 거지. 근데 사우디가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뒷말은 돈을 내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카터 독트린이 끝난 거예요. 1980년부터 해서 2019년에 더 카터 독트린은 끝난 겁니다. RIP, Rest in Peace, 사망. 예, 카터 독트린 사망.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중 갈등을 얘기를 했고요. 예, 미중 갈등은 2017년이 정점입니다. 2021년이 제일 중국이 많이 따라왔는데 이제 거칠게 밀어붙이니까 지금은 이제 떨어졌어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갔다라면 2025년이면 중국과 미국이 같다고 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앞선다고 봤는데 지금은 뭐 미국이 하도 몰아붙이니까 중국이 아직까지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쇠퇴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쇠퇴했습니다. 미국 주도 쇠퇴했고, 미국은 더 이상 1990년대에 냉전이 끝날 때만 해도 미국은 스스로 그랬죠. 우리는 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다 이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이 압도하던 세상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양한 다극 세계가 열어지고요. 그러면서 이건 이란 신문들이 항상 트럼프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은 미국의 전통적인 유방국한테는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보지도 못한 미국이 나온 거고요. 미국 우선이고 일방주의고 손떼기 전략이고 경찰 포기하고 동맹의 가치를 무시하고, 트럼프는 일기 때나 이기 때나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트럼프의 변하지 않는 정책이 뭐냐면요. 동맹 삥뜯기. 예. 트럼프는 동맹들만 삥을 뜯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가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만든 마가 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지난 4월 달에 싱가포르 총리가 한 연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싱가포르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전국이 된 미국이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경제 재건을 도왔고 유럽을 살렸어요. 그리고 의뢰의 승전국이라면 식민지를 가질 만한데 식민지를 다 해방을 시켰고,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괜찮은 승전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미국은 전 세계를 망으로 잇는 국제 통상망을 만들었고, 그리고 유엔이나 IMF라든지 월드뱅크라 같은 국제적인 기구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같이 무역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항로를 만들었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항공모함이 가가지고 정리를 했다는 거죠. 예, 그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통상을 하는 나라들이 혜택을 받고 잘한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마가 팬들이나 트럼프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야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항공모함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통상을 열었어. 그럼 돈은 누가 벌었어? 우리 미국이 벌었니? 아니거든. 그 독일 놈들, 일본 놈들, 한국 놈들이 벌었지. 그럼 걔네들은 우리가 그거 하는 거 돈 좀 냈니? 항공모함 기름값이라도 냈니? 아니거든.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지? 항공모함한테 돈이 얼마나 드는데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해야 되지? 이걸 지금 근본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뭔 문제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왜 전부 다 미국은 부르냐 이거죠. 그럼 미국은 그동안 가서 해줬고, 그러면 정상적이 되는데 그럼 미국은 상처뿐인 영감만 가졌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은 더 이상 그걸 안 하겠다는 거고, 트럼프는 그동안에 우리 미국의 그 혜택을 받고 부자가 된 이 동맹국 놈들, 이놈들을 뜯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기 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트럼프한테 충고를 합니다. 동맹국이 그런 거 아니다. 미국이 왜 세계에서 최강국이 되느냐. 우리에게는 그 둘도 없는 동맹국들이 많이 있다. 그 동맹국들이 우리가 원하면 같이 싸워줬다. 근데 지금 동맹국들을 그렇게 가치를 무시하면 미국이 어떻게 강국이 되겠느냐. 그 사람 해고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기 때는
트럼프가 뭐를 하면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기는 없어요. 전부 다 우리 트럼프 만세예요. 트럼프 황제 만세예요. 서로 더 난리가 서로 더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글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글에 살고 있고, 예. 이기 때도 이기 때도 그렇고, 근데 중동은 이제 변하죠. 근데 중동은 변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지금 전기차 갖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다 휘발유 차 타고 다녔기 때문에 중동에서 석유 수입하면 그걸 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쓰고 있거든요. 그 전 세계가 전기차나든지 휘발유로 가지 않는 전통적인 휘발유로 가지 않는 연료로 운행을 한다면 전 세계 석유 수요량은 30%가 날아갑니다. 여전히 70%는 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대수냐고 그러지만 생각해 보세요. 석유로만 먹고 살던 국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이 전부 다 중동 국가들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석유를 팔고 싶어도 못 팔겠구나. 그럼 우리도 빨리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고 다변화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다변화 경제를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랍 국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란과 싸움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과도 좋게 지내겠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 아랍 국가들이 절대 안 꼈잖아요. 불똥이 될까봐. 예. 그래서 이게 변화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란은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핵 문제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란만 욕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원하는 거는 NPT에 들어가 있는 나라, 핵 비확산 조약에 들어있는 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어요. 그건 권리입니다. 20%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20%는 의료용까지 되거든요. 3.67%면 우라늄 농축 3.67%면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해야 되는데 못해요. 왜?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사와요. 다 사와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란한테 니네도 사와라 이거예요. 니네 가지 말고. 근데 이란은 그게 정상은 아니지 않느냐. 한국이 비정상이지 사오는 게. 그걸 하겠다라는 거고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니네 20%가 아니잖아. 너 더 갈 거 아니냐. 결국 핵 만들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핵 협정이 안 되는 이유는 요게 결정이 되면 핵 협정이 돼요. 3.67%든지 20%든지 이란은 무조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핵 주권 국가의 권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미국이 억누르지만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한 거죠. 우리도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핵 농축을 우라늄 농축도 하고 재처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재처리 안 하면 핵 쓰레기장이 너무 늘어나거든요. 재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아마 그게 어젠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관세 협상에서 우리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우리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 만드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는 그거 찬성합니다. 우리가 핵을 만들 건 아니지만 여차하면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죠.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아무 상관없다. 정원아 네가 알아서 해라고 나가면 우리 어떡하라고. 준비해놔야죠. 그러니까 일본은 합니다. 일본은 우라늄 농축 100% 하고요. 재처리해요. 우라늄 농축 100%면 핵무기거든요. 실험 안 해도 그냥 그거 떨어뜨리면 핵무기예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80%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100% 농축한 다음에 다 의심하잖아요. 다시 연료로 집어넣어요. 3.67을 넣어도 되는데 100을 집어넣어요. 그럼 왜 이런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계속 그 능력은 갖고 있겠다 이거예요. 능력은 갖고 있고 우리 안 만들어. 우리 100% 다시 듣잖아. 안 만들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차하면 만들 수 있는 거죠. 만들어! 너 만들어 좋아! 그럼 만들면 걔네들 금방 3개월이면 만드는 거죠. 우리는 1년 더 넘게 걸려야 돼요. 우라늄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은 일본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니네들을 어떻게 믿냐? 일본은 믿는데, 일본은 그동안 그걸 했기 때문에 믿는데, 이제 그런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는 변화가 있는데, 중동 국가들이 이란이 싫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란하고 괜히 사이가 나빠가지고 전쟁에 끼어들어서 이란이 미사일이라도 한 방 어디에 쏘면 누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유전에 한 방 떨어뜨리면 불 날 텐데, 그러면 그건 손상을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소강 상태가 있고요. 그래서 중동의 차가운 평화가 지금 그래서 있는 겁니다. 중동에서는
이란만 빼고는 그런 차가운 평화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약화되니까 중동 국가들은 미국 아닌 국가들과 여러 가지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요. 화석 연료를 그러니까 지금 이 석유나 가스에 의존하지 않는 사업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한국처럼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은요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들은 다른 사업은 없기 때문에 석유로만 갖고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세우냐면 내년의 예상 유가, 내년 예상 유가 곱하기 수출, 그게 내년 예산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 예산의 유세된 유가를 배럴당 50달러로 했는데 유가가 70달러 되면 땡큐지만 5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망하는 거거든요. 항상 불안해요.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은 석유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얘네들은 세금 가지고 잘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산업 다각화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그다음에 이 젊은 세대들이 움직이는데 복잡하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 눌러버리는 거죠. 예. 그다음에 경제 우선 실용주의, 적은 없다. 이스라엘과도 잘 지내고 이란과도 잘 지내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지역에서 평화가 오려면 아랍 국가들이 이란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미국이 막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랍은 이란과 친해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친해질 수 없기 때문에 싸움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제로섬 게임입니다. 둘이 죽기 전에 안 끝나는 게임이에요. 양쪽이 바뀌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만약에 이란이 핵을 계속 고집한다면 또 때릴 겁니다. 그래서 핵 협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또 다른 제2차 공격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란 쪽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가자가 평화가 왔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다른 데서 전쟁이 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니까.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걸, 핵 발전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 거냐가 문제다. 예, 서로 준비하고 있고 이란도 예전처럼 맞은 다음에 때리진 않겠다 이거예요. 먼저 때리겠다. 먼저 때려서 상대방을 옥조이겠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쏟아붓겠죠. 안 그러면 죽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군비를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 전쟁 언제 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전쟁 안 나는 게 제일 좋죠. 우리는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서 이 하마스 전쟁도 그러니까 이란이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요거 너무 많은데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란이 그래서 만들어 놓은 시아 초승달이라는 게 뭐냐면 이라크가 2003년에 미국이 침략해가지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이라크라는 나라는 60%의 시아와 20%의 순니와 20%의 쿠르드가 있는 곳인데 이 소수인 20%의 순니가 압제를 하면서 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시아파가 정권을 잡죠. 이 시아파는 이라크의 시아파는 이란과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라크 가는 건 굉장히 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친이란 정권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란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남쪽에. 그래야지 이란에서 돈과 무기가 이렇게 가가지고 헤즈볼라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옥죄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판은 아니지만 하마스에게도 돈을 대는 거고. 목적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괴롭히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은요 딱 목적합니다. 나는 이란이 괴로운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이스라엘이 어려운 거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서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구축을 해왔는데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 라인이 다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수세에 몰렸어요. 수세에 몰렸고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앞장서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하마스 전쟁에 났었을 때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023년에 하마스 전쟁 직전에 인도에서 물건을 실어가지고 여기 UAE의 제발 알리 항에서 내려서 기차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여기서 물건을 내려서 배로 이렇게 가는 인도, 중동, 유럽 이코노미 코리도에서 아이맥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23년 9월 13일에 제이크 설리번 미 국무장관이 중동이 20년이 이렇게 조용할 때가 없다. 평화롭다. 그러니까 사우디 라인을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간다는 얘기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우디는 항상 그랬거든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이스라엘과 손을 잡겠다. 그러면 팔레스타인과 문제가 해결되면 이스라엘과 손을 잡겠다는데 지금 손을 잡는 게 거의 확실해지는 상황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뭔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하마스는 낙동강 오래 하거든요. 하마스하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존재의 과시를 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게 가장 확실한 설입니다. 예, 가장 확실한 설이고, 전쟁이 나니까 이란은 사실은 원하지 않는 그림이었어요. 이 전쟁 원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전쟁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이 구축해놓은 걸 다 박살내니까 이란이 지금 수세에 몰린 상태고요. 예. 포위하고 있던 이란의 포위망을 이스라엘이 다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헤즈볼라 정리했죠. 하마스 정리했죠. 그다음에 시리아 정권 무너졌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이 이스라엘을 옥죄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원해서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다음에 이라크의 대중동원대, 예멘의 후티 반군에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하마스가 가지. 이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까부시기.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났고, 결국에는 뭐 이스라엘 대 헤즈볼라도 전쟁이 나고 계속 전쟁이 났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휴전이 됐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해법이 돼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해법은 일단 하고, 요거는 너무 많은데요. 현재 이란의 상황은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은 지금보다 더 높아졌는데 6월 10일은 이거지만 지금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환율이 굉장히 나빠졌고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란은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고요. 제재가 다시 시작됐고, 그다음에 둘이 전쟁을 했고, 그리고 현안 쪽으로 보면 이란은 지금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형태든지 변화는 올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그게 이란의 앞날의 밝은 변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대한 세력이라는 게, 정권이 부딪히고 맡기면 대한 세력이라는 게 전 국왕의 아들, 그 다음에 여기는 과거 테러리스트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이란을 접수를 한다? 그러면 이란을 망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면 오케이. 예, 근데 이란을 번영하게 할 목적이라면 이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 정권 교체 움직임을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못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러시아도 전쟁에 뛰어들지 않아요. 근데 다만 중국은 어저께도 이란에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팔 거예요. 비행기도 팔고 러시아도 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면 참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냉혹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이란 쪽에서 나온 그림이라서 재밌어서 제가 한 건데요. 미국이 러시아, 이란, 중국과 싸우는데 혼자 싸우기 힘드니까 이게 나토를 만든다. 글로벌 나토. 그래서 유럽 시온주의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가지고 부딪히는 곳이 대립 지역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근데 시온주의자들과 아랍은 하나가 되기 어려웠고, 요거는 아랍이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물 건너 간 거고요. 요거는 지금 진행 중이고, 요거는 안 돼야겠죠. 예, 미국 말 잘 듣는 일본과 개기다가 한 대 맞고 잘 듣는 한국. 예, 얘네들이 대만에서 동북아 나토 하면 좋지 않잖아요. 이건 우리한테 재앙입니다. 우리 재앙입니다. 예. 그리고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간 것도 북한 막기 위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한마디만 합니다. 당진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당진. 당진 항구 있잖아요. 당나라로 가는 가장 가까운 항구가 당진이에요. 네, 평택 옆에 있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그 미군이 왜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중동과 우리는 뭐 다른 건 하고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란에서는 석유 수입 못합니다. 우리가 가장 석유를 수입 많이 하는 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 32%. 그 다음에 2등이 미국 16.4%. 3등이 아랍에미레이트, 4등이 이라크, 5등이 쿠웨이트입니다. 미국에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해요. 일부러.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중동 수입량이 2022년에는 60%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러시아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 석유를 우리가 수입 못하니까 지금 중동에 다시 70%가 됐어요. 우리가 수입한 양의 70%가 중동에서 오고요. 그리고 중동에서 오는 석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문제 생기면 우리 끝나요. 예, 전 세계가 다 끝나요. 예. 막히지는 않겠지만
왜냐면 막으면 이란도 불편하거든요. 예. 그 대신 통행은 어렵게는 만들 거예요. 세계에 겁을 주기 위해서. 예. 그런데 우리가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11나라입니다. 우리가 7등이고 일본이 6등이고 독일이 11등이에요. 왜 제가 세 나라를 얘기하냐면 이 세 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입니다. 예.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인데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한국 봐보세요. 석유 의존도. 일본 0.8이거든요. 우리 1.63이고요. 독일이 0.44예요. 석유가 하나도 안 나는데 우리는 일본의 2배, 독일의 4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팔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충격이 훨씬 커요. 일본이나 독일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동 석유는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중동 변화의 흐름이라는 게 중동이 지금 전부 다 돈 벌려고 난리가 나거든요. 옛날에는 돈 많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게 그랬는데 이제는 니네들이 돈 갖고 와야 되고 우리한테 오려면 기술 이전을 해줘야지만 해줘요. 바뀌었어요. 얘네들 그전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저펜을 샀는데 이제는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이드 인 쿠웨이트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자국민 고용률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 다각화해서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게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왜냐면 그게 산업이 되니까. 산업이 되는 것들은 다 해요. 엔터테인먼트도 산업이 되고 축구도 산업이 되고 게임도 산업이 되잖아요. 돈 되는 거고, K방산 우리가 많이 하긴 하지만 K방산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산을 우리가 무기만 팔면 좋은데 거기다가 시설까지 만들라고 기술 이전까지 하라고 그러거든요. 골치 아픈 거죠. 사실은 우리가 무기를 팔라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열심히 만든 거고, 예, 꾸준히. 다른 나라들은 냉전 이후에 띵가띵가 하면서 안 하다 보니까 우리 무기가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는 것 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란 핵협정은 우리한테는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이란이 왜 필요하냐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가 좋든 나쁘든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하는 얘기고 우리 입장에서 이란 핵협정이 잘 돼서 우리가 이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란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적어도 30년 한 세대가 우리 한국 경제를 먹여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 이란이거든요. 전 윤강현 대사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화장실 타일부터 공장까지 다 한국산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핵협정이 중요하고,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면 뭐 저 이란에서 공부해서 이란 정부 돈 받아서 저런다. 돈 한 푼도 받은 적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저 하마스 편이다. 저 하마스 제발 $1라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 정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마스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는 우리는 하마스가 옳다 그렇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랍 국가에 가가지고. 예. 그건 아랍 국가들도 안 해요. 아랍 국가들 어디 가가지고 뭐 무함마드 빈 살만이 하마스 이 새끼들 남푸시 새끼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랍 국민들 민심은 다르거든요. 아랍 민심은 하마스를 테러 분자로 보는 게 아니라 독립 분자로 보거든요. 독립군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걸 건드릴 필요 없고, 괜히 물어보면 우리는 다 물어보고 너 하마스 어떻게 생각하냐 막 물어보면 그냥 이거 2023년에 한 사우디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39조 이것만 잘 외워가지고 그냥 얘기해 주면 돼요. 예. 우리 핵심은 뭐냐? 우리는 팔레스타인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우리 불쌍하다. 그리고 제가 항상 써먹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뺏겨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 없는 사람들의 선움을 잘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좋아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불쌍해.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굳이 더 나을 필요도 없고, 그냥 끝으로 이번에 우리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안 했지 않습니까? 하고 싶었죠. 일본도 하고 싶었어요. 독일은 안 했습니다. 독일은 원죄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 원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과 일본이 왜 안 했느냐? 예?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충분히 하고도 남을 나라들거든요. 팔레스타인 원조도 많이 하고, 특히 일본도 트럼프 때문에. 캐나다가요, 관세 25%를 맞은 상태에서 영국과 함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트럼프가 그래? 10% 더! 예.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선언을 해봤자 이게 상징적인 의미지 실질적으로는 독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이 독립할 수만 되면 우리가 열심히 돕겠다. 그때 승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현재 국제 상황 때문에
관세 힘들고 그러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불필요할 것 같으니까 피한 겁니다. 사실은 약간 비겁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게 국가의 장래에 봐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당연히 이란은 한국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란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거에 찬성할까요? 안 할까요? 두 국가 해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고 이란, 이스라엘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 이란은 찬성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예?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모든 면에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를 인정한다는 건 이스라엘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요. 예, 기권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란 선수가 지금 이제 결승전 레슬링 결승전을 앞두고 이스라엘 선수가 지금 결승전 올라 있어요. 이란 선수 지금 4강전 합니다. 여기서 이미 결승전이에요. 이란 선수는 어떻게 할까요? 집니다. 안 만나기 위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란 선수들이 국제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아요. 일부러 게임 지는 걸로. 일부러 져요. 그러니까 한번 그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음 판에 만나고 있으니까 이란 선수가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거기 주심이 코치가 저 계속 예. 그래가지고 눈물 머금고 지죠. 예. 선수는 금메달에 뭔가를 따고 싶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영웅 취급받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하게 팔레스타인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양쪽은 사활을 건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고 건설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그냥 끝으로 아랍 국가들은 그러니까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요. 이걸 종교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시온주의는 종교가 아니에요. 시온주의는 그거는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1897년에 헤르츠리 시온주의자 협회를 만들고 시온주의 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합니다. 가시자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뻘짓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든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고 이 시련을 우리가 견디고 있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나라를 만들어 주실 텐데 그때까지 이걸 견뎌야 되지. 지금 주님께서 시키지도 않는 뻘짓을 나라를 만들면 이거 큰일 난다. 다 거부했어요. 시온주의는 기본적으로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상이고요. 세속주의고요. 헤르츠, 시온주의 사상의 핵심인 헤르츠는 유대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슬람과 유대교의 문제로 얘기하시면 완전히 틀린 문제고요. 저희 스승 두 명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아랍 크리스찬. 이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종교의 문제면 이 사람들이 왜 돈을 보내겠어요? 예, 이거는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와 이스라엘의 세속주의인 시온주의의 다툼이고 그게 이스라엘 건국된 다음에는 아랍 민족주의하고 싸움이 됐었기 때문에 아랍과 싸운 거고요. 이건 종교 싸움이 아닙니다. 예, 종교 싸움이 아니에요. 제 아랍 크리스천 친구들 다 이스라엘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랍 민족주의와 종교가 아니라 아랍 민족주의와 유대 시온주의의 싸움이고 그런데 이게 종교적 색채가 들어간 게 뭐냐면 이란 때문에 그래요. 79년에 이란이 여기에다가 모든 무슬림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팔레스타인 문제를. 예. 그러니까 시온주의자와 억압받는 무슬림을 구조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시온주의를 유대교로 생각하니까 이게 이슬람과 유대교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건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 그러니까 이제 아랍 국가들은 황치는 거죠. 아랍 국가들은 완전히 여기에서 변방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아랍 이스라엘 문제였는데 이란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슬람을 갖고 들어와 버리니까 아랍 국가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니들은 아랍어 안 쓰잖아. 니들 왜 그래? 그래서 소외받고 오히려 이 모든 이 아랍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이란이 주도권을 갖게 돼 버린 거고 전 세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이란을 지지를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틀도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도 이제는 뭐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겠다는 얘기를만 하면서 그래서 지금 변화가 엄청나게 크고 있고요. 끝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는 더 이상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현안 일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도와줬는데 못했다라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각 국가들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고 이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산업 다각화에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란은 지금 그렇게 할 틈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올 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 문제가 없이 잘 끝나면은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또 터질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